네, 안녕하세요. 식스센스 지구학의 이윤식입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어떻게 시험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이제 평가하는 모의고사는 그의 수능의 어떤 방향성과 난이도를 결정하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단순히 기억, 니은, 디귿 답이 맞고 틀리고만 생각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분석을 꼼꼼하게 해서 이 문제에서 무엇을 여러분한테 묻고 있는지를 잘 한번 확인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알았지? 그 단원에서 연계돼서 수능에 출제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잘한 얘기는 빼고요. 자,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등급 컷이 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등급 컷으로만 봤을 때 지금 지구학 1 같은 경우는 40점 정도로 나와 있어요. 굉장히 놀랬어요. 물론 작년에도 놀랬죠. 왜냐하면 선생님은 뭐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40점이 나올 만한 문제가 아닌데 1등급 컷이 그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원 중에서는 물화생지 중에서 지원이 지금 현재로서는 등급 컷이 가장 낮은 상태 1등급 컷이. 자, 그러면 그럼 지원이 이제는 물화생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과목이냐? 그랬다면 학생들이 이 많은 인원이 지구학 1을 선택하지 않았겠죠. 무엇이 문제냐? 지구학 1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막판에 공부해도 되는 과목. 자,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과목. 왜? 좀 만만하거든. 그리고 교육청 모의고사 보면 쉽게 나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물론 다른 여타 과목보다는 쉬운 과목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구과학도 엄연히 수능 과목이고 엄연히 하나의 과탐의 과목이기 때문에 얘를 등한시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구학 1을 선택한 아무런 이득이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부터는. 아마도 등급컷이 이렇게 낮게 나온 것은 그동안 지구학 1을 선택은 했지만 지구학 공부를 등한시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등급컷을 좀 많이 낮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절대적인 난이도가 높았던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알았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1등급 컷은 요 정도지만 수능 시험을 보게 되면 그때 지구학 1 1등급 컷은 보통 44에서 46점 정도로 거의 맞춰진다라는 거. 역대 모의고사에서, 역대 수능에서 항상 그랬거든요. 어려우면 한 44 정도. 좀 쉬우면 한 46 정도. 보통 요 근처 언저리에서 돌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수능이 이번 6평보다 쉽기 때문에 이런 것이냐? 절대 아닙니다.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수능과 이번 6평을 봤을 때는 작년 수능이 조금 더 체감 난이도는 어려울 수가 있었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남은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전체적인 어떤 실력이 상승을 한 상태에서 수능을 보기 때문에 등급컷이 결국은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사실은 요 점수를 보면서 선생님이 들은 생각은 지원이 이제 만만치 않은데 애들이 어려워하겠는데 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뭐랄까 약간 허탈했어요. 정말 지학 공부를 안 하는구나. 그지? 조금 했다면 이 정도 점수가 나오면 안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각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지구과학은 우리가 공부한 대로 성적이 오르는 아주 착한 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그대로 성적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지구과학을 이제 신경 써서 열심히 공부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걱정이 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여기서 등급이 좀 잘 나왔어. 만점 하나 정도 틀렸어. 이 정도면 됐어. 안전한 1등급이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학생들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지학이 됐다고 다른 과목을 많이 하고 지학을 좀 등한시하게 되면 이 지구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증발이 되는 과목이거든. 그러다 보면 하다가 수능장 가서 까먹어서 몇 개 뚝뚝뚝 틀려버리는 경우가 더 있단 말이야. 오히려 지금부터 맘 잡고 공부 좀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수능 전날까지 공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수능 전날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기억이 잘 나서 오히려 더 시험 잘 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지구과학은요 6평 성적과 수능 성적이 비례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과목 중에 하나예요. 변수가 되게 많다는 거지. 뒤집힙니다. 알았지? 지금 너희들보다 공부를 좀 덜 해서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수능에도 너희들보다 점수가 덜 나올 거냐? 그렇게 장담 못해요. 금방 오르거든요. 그 실력 격차는 금방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국어나 수학같이 그렇게 실력 차가 한번 나면은 다시 따라잡기가 힘든 그런 과목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잘 본 학생들은 방심하지 마시고 못 본 사람들은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알았죠? 다시 한번 개념 꼼꼼히 정리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도로 우리가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하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한 3단계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자, 간략하게. 결국 우리가 지학 점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3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매번
매번 강조하는 뭡니까? 자료 해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이 이런 말을 좋아하진 않지만 학생들은 지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엽 부분. 마지막 하나가 다 알겠지만 전체 고난이도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잡아야 됩니다. 요 세 가지를 잡았을 때 여러분들 수능에서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지. 됐죠? 자, 근데 그럼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생각보다 요 두 가지는 EBS 연계 교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잘 못 느끼는 학생이 되게 많아요. 지구학 1은요. EBS 연계 교재 굉장히 중요해요. 알았지? 전체 문제, 고난이도 문제도 여기서 연계되는 경우도 되게 많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EBS 공부를 굉장히 활용을 잘 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이렇게 던져도 학생들은 대체 그럼 어떻게 공부하라는 얘기야? 나 EBS 다 풀었다 이거야. 근데 틀린다 이거지. 뭐 어떡하랍니까? EBS를 뭐 달달 외웁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솔루션 테크트리가 바로 요 EBS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응용을 시키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EBS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약간 연계해서 우리가 변형을 좀 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연습하는 단원이 바로 이 솔루션 테크트리 심화편, 비천체 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 조금 있으면 개강이 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수능의 어떤 뭐랄까 스타일, 어떻게 보면 유행이 이제 평가원에서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냐면 선생님이 작년부터 느꼈던 건데 자료 해석을 신선한 자료를 많이 줍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해석하기만 하면 그 밑에 있는 지문은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내용들의 지문이기 때문에 결국 자료 해석 문제가 많이 오답률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무슨 말이냐? 자료 해석을 새로운 자료를 많이 준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그 문제를 맞추긴 해도 시간이 더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읽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그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시간이 좀 누적이 되고 지역 같은 거 한두 개 툭툭 던지고 새로운 선지가 나오면 좀 당황하고 이러다 보니까 천체 딱 들어갔을 때 옛날보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럼 천체 문제가 사실은 옛날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도 내가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물론 지원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타임 어택이 덜 들어가는 과목은 맞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선생님이 풀이 들어갈게요. 지역 부분도 잠깐만 얘기하자면 이 지역을 내가 이제 비천체 할 때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지역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암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학생들이 지역을 정리할 때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까지를 암기를 하고 어디까지는 문제 주어진 자료를 해석해야 되는지 그 경계를 잘 못 정해요. 그러면 막상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외워야 되나? 이것도 외워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는 게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해주는 거야. 야, 여기까지는 외워도 안전하게.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왔을 때는 분명히 힌트가 있을 거니까 그걸 보고서 판단하는 거야, 이 문제는. 이건 암기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시키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걸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심화 과정에서. 자, 근데 이번 6평을 보고 나니까 지엽이 조금 강화된 느낌이에요. 그죠? 작년 수능에 비해서 지엽은 좀 강화됐고요. 작년 수능에 비해서 천체는 조금 낮아진 느낌입니다. 근데 이 평가원 자체가 일괄성이 지구학 1은 난이도가 좀 일괄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평가원은 지엽이 좀 강화되고 어떤 평가원은 지엽은 별로 없는데 천체가 좀 세고 이렇게 좀 많이 변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것도 안전하게 공부하고 요것도 안전하게 공부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자, 근데 이 지엽이 지금 이번에 6평에 나온 것을 다시 돌아서 얘기하자면 이 암기를 해야 되는 것과 자료를 해석해야 되는 그 경계가 조금은 달라졌다. 무슨 말이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 6번 맞을 겁니다. 그죠? 이따가도 내가 설명하겠지만 과거 기출에서 뭐가 나왔어요? 열수송이 대기가 더 많고 해양에서는 더 적다. 그게 자료상에서 대기는 이거고 해양은 이거다라는 게 그래프상에서 표시가 되는 게 예전의 문제였다면 이번 6평에 나왔던 것은 자, 이게 대기야 해양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희들이 우리가 기출문제로 여러 번 이것을 암시했으니까 이제 이 정도는 외워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평가를 해서 좀 과감하게 좀 지엽을 내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는 안전하게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 조금 더 확장됐다라는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 생각해서 무조건 다 암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문제 주어진 조건을 보고서 내가 배웠던 내용을 적용시켜서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경계를 여러분들이 정하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춘시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본의 아니게 홍보하는 것처럼 됐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조금 간단한 문제는 빨리빨리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조금 설명이 필요한 문제는 선생님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 문제는 석회동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치? 종유석 석순 만들어진대요. 자, 그럼 이건 바로 갑시다. 학생 A. 가에서 이산화탄소가 용해된 빗물은 중성이야. 자, 이산화탄소가 용해됐다는 얘기는 탄산이라는 얘기고요. 탄산은 약한 산성을 띠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틀렸습니다. 됐죠? 참고로 우리가 정상적인 비도 산성비가 아닌 정상적인 비도 빗물이 내리면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랑 결합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비도 pH가 정확히 7은 아니고 약간 산성을 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성비라고 하는 것은 pH 5.6 이하로 정의를 하죠. 물론 이제 이 문제하고 그거는 큰 관련은 없지만 참고로 내가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수건과 직건의 상호작용이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가 석회암을 용해시킨대요. 그러면 수건과 직건의 상호작용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의 기억은 강원도 백룡동굴에서 볼 수 있어. 자, 백룡동굴이란 말이 조금은 낯선 단어라고 하더라도 강원도 내가 기억하라 그랬지? 강원도 또 충청북도 단양 여기가 대표적인 뭐다? 석회동굴입니다. 됐죠? 그리고 사실은 백룡동굴도 우리가 평가를 해서 출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됐지? 그래서 요거는 맞는 지문. 그래서 정답은 B와 C. 정답이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요, 개인적으로 킬러 문항입니다. 자, 왜 킬러 문항이냐? 자, 일단 보자고요. 자, 기억. 니켈은 코발트보다 전략적 중요도가 높다. 자, 자료 해석이죠? 자, 니켈 여기 있고요. 코발트 여기 있네요. 자, 그럼 전략적 중요도가 이쪽으로 갈수록 높은 거니까 코발트가 더 높네요. 그죠? 그래서 니켈은 코발트보다 전략적 중요도가 높다는 틀렸어요. 코발트가 더 중요도가 높습니다. 틀렸고, 니은. 텅스텐은 재련 과정을 거쳐 이용된다. 자, 이건 다 암기돼 있죠? 텅스텐은 금속광물 자원, 금속광물 자원은 재련 과정에 필요하다. 이건 뭐 누차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자, 디귿. 리튬은 2차 전지 제조에 이용되는 자원이다. 자, 이거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리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2차 전지의 제조에 이용된다라는 건 뭐냐면, 1차 전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건전지 같은 걸 사용했을 때 한 번 방전이 되면 끝나는 거야. 갖다 버려야 되는 거지. 이게 1차. 2차 전지는 뭐냐면, 자, 우리가 뭐지? 충전 다시 하는 거지. 자, 사용했어. 배터리 다시 충전하고. 사용했어. 배터리 다시 충전하고. 이렇게 충전을 활용하는데 우리가 뭐를 많이 이용한다? 리튬을 많이 이용한다. 이건 조금 생활 속의 과학의 느낌이 들긴 하는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런 선지는 좀 안 넣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해요? 평가를 해서 낸다는데. 뭐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요거는 맞는 지문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킬러 문항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죠? 어쨌든 간에 이런 건 우리가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내용을 이런 것들이 한번 나왔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번에 기출로 나왔으니까 기억해 두자.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3번 문제 해설 들어갈게요. 자, 여기 3번 문제는 내가 기존에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찍었는데 이 3번 문제에 대한 무등산 주상 전리대에 대한 설명을 혹시 학생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3번만 다시 재촬영을 하는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아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는 의미에서 내가 다시 한번 요 문제만 재촬영을 좀 할게요. 이 무등산 주상 전리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무등산 주상 전리대는 여러분들 주상 전리이면서 얘는 중생대 때 만들어진 거죠. 예외적인 케이스죠. 이거는 이미 우리가 평가원에서나 EBS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아마 틀릴 학생들은 많지 않았을 텐데 대부분의 대부분의 주상 전리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제 제주도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신생대의 어떤 현무암을 갖다가 보통 주상 전리를 얘기하는데 이 무등산 주상 전리는 중생대다. 그리고 이 무등산 주상 전리 같은 경우는 SiO2의 함량이 현무암보다는 조금 많은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촬영을 했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문암질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는요. 얘가 안산암질에서 유문암질 사이 정도를 가져요. 정확히는. 알았지? 근데 이제 이거를 정확히 뭐 유문암이다. 안산암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한 이유가 사실 이 무등산 주상 전리는 지금도 계속 연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논문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좀 달라요. 어떤 논문에서는 유문암,
어떤 논문에서는 안산함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기존 촬영에서는 이제 유문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선생님 한번 찾아보니까 현재 연구 결과에서 가장 근접한 것은 안산함인데 석영안산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석영안산함. 석영안산함질. 이거 무슨 말이냐면 석영안산함질이란 말의 의미는 석영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밝은 색의 광물을 석영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원에서 잘 안 배우지만 그래서 석영안산함질은 약간 이제 안산함질과 유문함질 사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확히 지금 현재 결과에서는 안산함에 더 가깝기 때문에 석영안산함질, 안산함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겠지? 그리고 현재 이제 연구 결과에서는 이 무등산 주상 전리가 이제 화산재가 쌓인 응해암에 의한 주상 전리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만 그래도 내가 그냥 유문함질이라 얘기하고서 넘어가면 학생들이 조금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석영안산함질 혹은 어떤 응해암층에 의한 주상전리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둘 수가 있다고요. 어쨌든 간에 정확한 연구가 나오지 않았지만 암석의 어떤 형태는 안산함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합당하다 이런 정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3번 문제만 제창을 한 겁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제주도의 성산 일출봉 같은 경우는 얘는 다 알겠지만 수중 화산활동, 수성 화산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그치? 이 문제에서 아마 틀린 학생들은 없겠지만 응해구가 뭐냐 요것도 잘 몰라갖고 이제 약간 좀 난감해했던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수성 화산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그 결과물을 우리가 응해구 혹은 응해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성산 일출봉 같은 경우는 응해구에 주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차이가 뭐냐면 수성 화산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그마한 어떤 기생화산들을 우리가 응해구 혹은 응해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조그마한 기생화산 중에서도 약간 이렇게 조금 경사가 급한 조그마한 화산체가 있고 경사가 조금 완만한 화산체가 있어. 이렇게 경사가 조금 급한, 경사가 급한 이러한 조그마한 오름 화산체, 기생화산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응회구라고 얘기하고요. 얘 같은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응회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났는데 비교적 조금 깊지 않은 곳에 일어났기 때문에 경사가 좀 높게 나타난 거고요. 얘는 조금 더 깊은 물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약간 좀 완만하게 나타났다. 요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성산일출봉은 응해구이다. 요거 맞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아. 그 다음에 지난해 마이산 같은 경우는 얘는 중생대죠. 자, 요 정도는 외워둬야 됩니다. 중생대의 무슨 층? 육성층입니다. 얘 같은 경우도 원래 퇴적 당시에는 호수 근처에서 퇴적이 된 거거든요. 호수 밑에 분지에서 퇴적이 된 건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지만 호수나 강 같은 담수는 우리가 육성층이라고 보는 거지 해성층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다. 바다 환경일 때만 우리가 해성층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중생대 육성층이니까 바다에서 생성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요거는 틀렸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적다. 이거는 논문마다 조금 설명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정리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우리가 굳이 얘기하자면 SiO2 함량이 현무암질보다는 많다 정도까지는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안산함과 유문함 중에서는 어디에 좀 더 가깝다? 안산함에 가깝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3번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자, 4번 문제. 자, 이런 문제 풀 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뭐가 느껴지냐면 이런 문제 풀 때는요. 지문 선지를 먼저 보세요. 지문 선지를 먼저 보고 아,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는 거구나라고 판단을 한 다음에 위에서 필요한 지식만 딱딱 뽑아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세요. 지구학은 그렇게 해도 돼. 뭐 국어는 뭐 내가 국어 선생님이 아니니까 국어 뭐 지문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지구학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오면 미리 요거부터 읽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시간 단축상에서. 됐죠? 그럼 뭘 물어봤는지 보자. 편서풍 물어봤고. 그지? 그 다음에 풍향이 무슨 방향으로 변하느냐? 아, 이거 위험 반응, 안전 반응이구나. 그 다음에 디귿. 이 태풍의 생성 당시 중심기압, 소멸 당시 중심기압이니까 이건 여기서 찾아야겠지. 됐죠? 자, 이제 보자. 기억. 6일 6시에 태풍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자, 편서풍은 몇 도부터 몇 도입니까? 30도에서부터 6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 편서풍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 자료를 봤더니 30도 근처에 여기를 딱 자르면 여기서부터는 거의 다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이동하네. 그리고 이동 경로도 여기는 무역풍, 여기는 편서풍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또 자료상에서 봤을 때도 여기 위도가 써 있으니까요. 위도가 지금 여기가 다 30도 이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6일 6시부터 6일 15시까지 A의 관측 풍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A는 지금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거 많이 연습했죠? 굳이 이거 표시할 필요도 없잖아요. 자, 얘는 태풍의 진행 경로의 어느 쪽? 왼쪽 방향이 있어. 왼쪽 방향은 무슨 반원이지? 안전 반원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풍향은 무슨 방향으로 바뀌어갔지?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어갔어. 이거 많이 했던 거잖아. 뭐 기억 나왔으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태풍의 진행 경로의 오른쪽 경로를 뭐라고 이해하지? 위험 반원이고요. 위험 반원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이 관측소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풍향이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바뀌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지? 이거 솔직히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건 기출도 분석을 안 한 겁니다. 알았지? 기출에서 여러 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 이것도 맞네요. 이 태풍의 생성 당시 중심기압에서 소멸 당시 중심기압입니다. 자, 그럼 보자. 일단은 여기서 나와 있는 자료 데이터를 보자고요. 지금 보니까 소멸한 데가 여기야. 근데 이때 기압이 990이래. 아, 그럼 소멸 당시 중심기압은 일단 990이야. 그럼 이제 분모만 찾으면 되는데 생성 당시 중심기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생성 당시 중심기압인데 여기서 딱 봤을 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얘란 말이야. 왜? 얘만 기압 변화량이 나와 있잖아. 얘만 기압 변화량이 나와 있지. 마이너스 25란 얘기야. 그럼 여기서 다시 6일 6시를 찾아. 자, 여기 기압이 얼마야? 975잖아. 그럼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6일 6시에는요 975 헥토파스칼이었는데 여기서 뭐를? 생성 당시 중심기압을 뺐을 때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5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문제 조건이 이거잖아.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얼마가 되겠어? 1000 헥토파스칼이구나. 이게 생성 당시의 중심기압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생성 당시의 중심기압은 1000이었구나. 그럼 1000분의 990이니까 1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것은 틀린 지문.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자, 5번 문제도 어렵지 않았던 그러니까 생명 가는 지대 문제가 되겠네요. 자, 5번 문제. 일단 딱 보면 중심별로부터의 거리가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0에서부터 0.4AU야. 여기까지가 거의. 그러면 우리 지구는 1AU의 거리에 있는데 생명 가는 지대에 있잖아요. 그럼 얘는 1AU보다 훨씬 더 작은 생명 가는 지대의 범위를 갖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지? 이 중심별의 광도가 태양보다 작다는 얘기고 이 중심별의 질량도 태양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야. 그죠? 그리고 생명 가는 지대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자, 우리 지구는 태양 자체가 이 중심별보다 질량이 크고 광도가 크기 때문에 이 생명 가는 지대의 폭도 우리 태양계보다 여기는 더 작다라는 것도 참고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런데 지금 봤더니 여기 스몰 a라고 하는 이 행성은 생명 가는 지대에 어쨌든 있단 말이지. 그럼 액체 상태에 뭘로 존재한다? 물로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선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억, S의 광도는 태양의 광도보다 작다. 맞고요. A는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다. 맞아요. 자, 디귿 지문은 우리 기출로 나왔던 지문이죠. 뭐라고 그랬었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했잖아. 질량이 작을수록 얘들아, 수명은 어떻다 그랬지? 길다 그랬어. 질량이 작은 주결성은 질량이 큰 주결성보다 대부분의 물량이 다 작지만 수명은 하나는 길다 그랬어. 그럼 별의 수명이 기니까 행성이 생명 가는 지대에 머물 수 있는 기간도 더 길다. 이거 우리가 이미 2년 전인가 3년 전에 출제가 됐던 내용이잖아. 수능에서. 그지? 그래서 생명 가는 지대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지구가 A보다 짧다. 이거 맞는 내용이 되겠지. A가 더 기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게 6번 문제인데요. 이 6번 문제가 오답률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었던 거지. 어디까지를 암기해야 되고 어디까지를 암기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이번 6평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니들한테 그동안 이런 거 자료로 많이 줬잖아. 그럼 이제 니들이 공부를 하고 생각이 있으면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으로 이제 던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출에 나왔던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암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암기를 해놓는 게 이제는 좀 안전하다. 항상 뭐를 대비하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지 우리는 항상. 그죠?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출로도 나왔었던 내용이지만 이렇게 열수송이 많은 게 바로 대기입니다. 대기가 해양보다 열수송이 많아요. 그리고 실선은 해양이지. 자, 근데 이유를 잠깐 얘기하자면 대기 같은 경우는 물보다 어떤 속도가 빨라요. 그죠? 바람의 속도가 빠르지 물의 유속이 더 빠르진 않단 말이에요. 그 열 전달이 더 잘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대기 같은 경우는 대기대 순환이라고 하는 큰 규모의 순환이 있기 때문에 해류보다 순환의 규모도 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대기에 의한 열수송이 해양에 의한 열수송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선생님 한번 봐보세요. 개념 테크트리에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자, 요거는 사실은 평가원 기준에서는 자료상에서 다 제시가 되기 마련인데 혹시 모르니까 대기가 해양보다 더 크다는 것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내가 개념 테크트리에서 아마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수업이 하도 많아서 내가 인강에 찍은 수업에서 해석을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얘기를 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 했으면 다음에 꼭 해줄게요. 자, 어쨌든 간에 아마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지. 자, 그죠? 그럼 이제 요걸 보고요. 지문 한번 볼게요. A는 대기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는 지금 요거야. 요건 해양이니까 틀렸어. A와 B가 교차하는 기역의 위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다. 자, 얘들아. 이 그래프가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지구 전체로는 복사평형이지만 각각의 위도별로는 에너지가 불균등한 상태다. 그치? 즉, 저위도는 에너지가 과잉이고, 그치? 과잉. 그 다음에 고위도 쪽은 추우니까 에너지가 부족하다. 얘도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대기나 해양에 의해서 열이 수송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때 열수송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 맨날 나오는 거지. 38도 지점이다. 그죠? 근데 이제 38도 지점이 맞는데 38도 지점이면 어느 정도냐면 여기 30도니까 한 요 정도. 여기도 38도니까 한 요 정도. 그쵸? 자, 그래서 딱 봤을 때 대기가 해양보다 영향이 훨씬 더 크니까 대기가 가장 수송량이 많은 이 지점이 바로 열수송이 가장 많은 지점이고 열수송이 가장 많은 이 지점은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어떤 지점? 같은 지점이다. 라고 우리가 기출에서 여러 번 풀었던 내용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사실은 38도가 항상 고정이 아니라 계절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같아지는 지점은 계절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갖다 판단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야? 열 수송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같은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기억은 지금 봤을 때 여기 지점이니까 여기 지점은 열 수송이 가장 많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해양에서의 열 수송은 거의 최대라고 볼 수가 있지만 대기의 열 수송은 여기서 최대거든요.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적도에서는 에너지 과잉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되겠어요. 됐죠? 이 자료, 위도별 에너지 수송량이 나오는 이 자료는 시험 문제 여태까지 많이 나왔었고요.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겁니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7번. 자, 7번 문제는 친환경 에너지 문제인데 뭐 이건 어렵지 않았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가는 나보다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당연하죠. 얘는 태양 에너지가 근원 에너지. 얘는 조력 에너지가 근원 에너지.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날씨의 영향을 좀 적게 받겠죠. 그래서 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거야. 날씨의 변화. 됐죠? 맞고요. 니은. 나는 우리나라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유리하다. 자, 조력 발전은 자,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서해가 가장 유리하고요. 이것도 지역이 좀 알아둬. 그 다음에 남해고요. 그 다음에 동해입니다. 자, 봐봐라. 이것도 외워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과거 기출에서는 자료상에서 나와 있었어. 조력 발전이 가장 잘 되는 곳이 서해 쪽이 남해보다 유리해. 이렇게 나와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봐봐. 지금 추세대로 가자면 이것도 그냥 툭하니 물을 수 있는 거지. 지금 이 문제는 서해와 동해를 비교하는 거였으니까 이것은 뭐 당연히 서해가 더 잘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만약에 서해하고 남해를 묻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안전하게 서해 바다가 좀 더 조력 발전은 더 유리하다도 기억해 두는 게 좋다는 거지. 알았지? 이제 유행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뭐라고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조력 발전은 서해가 남해보다 좀 더 유리하고요. 조류 발전은 남해가 서해보다 좀 더 유리합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기억해 두시고 어쨌든 이 문제는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유리하다면 무조건 틀린 거야. 동해는 무조건 불리하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다는 나보다 갯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자, 이거는 뭐 매번 나오는 거죠. 조력 발전의 단점이 생태계를 파괴한다. 왜? 댐을 건설하니까. 조류 발전은 오히려 생태계 파괴가 없죠, 얘보다는. 그지? 그래서 나보다 갯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이것도 틀린 거네. 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자기 배가 고프지? 자, 우리 밥 먹고 갈까? 자,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사태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쌤이 항상 뭐라고 그랬어? 요렇게 나무 있으면 이 나무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 천천히 이동해 간다. 아, 요런 나무가 있으면 뭐라고요? 포행이라고 그랬지. 포행. 느린 속도로 천천히 움직이는 포행. 사태의 한 종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이가 뭐냐면 쭉 흘러내리니까 이게 뭡니까? 흐름이죠. 흐름. 자, 그 다음에 다가 지금 이 문제 조건에서 함몰입니다. 그리고 답만 찾고 넘어가지 마시고 기왕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린 뭐까지 정리해라? 지금 개념 테크 트리에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흐름과 포행은 얘는 뭐에 의한 사태? 유동에 의한 사태고요. 유동에 의한 사태란 말의 의미는 산의 내부 구조를 변화시킨다. 요것도 다시 한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빠르고 얘는 느립니다. 그리고 이 지문에서 나왔지만 선생님이 수업한 거에 대해서 자꾸 자랑하는 것 같아갖고 내가 미안한데 그래도 나온 걸 어떻게 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개념 테크 트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흐름의 한 종류에 뭐가 있다? 유동에 의한 사태 중에 흐름의 한 종류에 화산 이류가 있다. 그지? 화산 이류는 유동에 의한 사태 중에 흐름의 한 종류다. 그래서 화산 이류, 토성류 이런 것들이 흐름에 들어간다고 내가 요거는 꼭 알아두라라고 내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나왔잖아요. 그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화산 이류는 가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나는 토양의 동결과 해빙의 반복으로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사면의 물질 이동 속력은 나가 다보다 느리다. 얘가 느린 거죠? 그래서 이거 맞는 거고요. 보너스 한번 줄게요. 보너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흐름 같은 이런 사태는 안식각보다 경사각이 클 때 나타나죠. 근데 포행도 사태의 한 종류는 맞지만 이 포행은 꼭 사면이 안정하지 않을 때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얘 같은 경우는 경사각이 안식각을 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얘는 얼었던 사면이 들어 올라가서 중력에서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서 천천히 이동하는 사태이기 때문에 모든 사태가 다 경사각이 안식각보다 커야지만이 나타나는 사태는 아니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걸 선생님 뭐라고 얘기해? 논리적 지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면 풀어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것도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요.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9번 문제인데 9번 지진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요것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 뭐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많이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진도라는 게 있는데 진도는 뭐에 비례한다? 진폭. 최대 진폭에 비례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폭에 대해서 누가 컸냐라고 물어본다면 진도를 비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내가 얘기했고요. 그지? 물론 규모라고 하는 것도 뭐를 알아두라고 그랬냐면 규모는 최대 진폭과 PSC를 이용해서 규모를 뭐 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PSC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최대 진폭도 알아서 규모를 결정하는 거지 규모가 최대 진폭과 무조건 비례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PSC도 변수가 되니까. 이랬어? 근데 진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 관측소에서 측정한 진폭이 크면 진도도 어땠던 거야? 큰 거야. 그래서 보통 진도는 최대 진폭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럼 여기도 나타내 있는 게 지금 뭐를 나타낸 거냐면 진도를 나타낸 거거든요. 진도. 그죠? 여기가 이제 등 진도선이 되는 거지. 그럼 지금 봤더니 여기가 진앙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 진앙과 가까이 있는 쪽이 아무래도 진도가 좀 컸고 멀어지면서 진도가 좀 작아지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자,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표면파의 최대 진폭은 A와 B가 같다. 자, 최대 진폭이니까 뭐 비교하라고요? 진도를 비교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보면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으니까 자, B가 더 컸어야 됩니다. 최대 진폭은 틀렸어요. 땅의 흔들림은 B가 A보다 먼저 발생한다. 자, 여기서 지진파가 빵 하고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하고 이쪽으로 가는 것 중에 누가 더 속도가 빨라? 아니, 누가 더 거리가 멀어? 얘가 더 머니까. 얘가 더 먼저 도착하겠죠? 그래서 흔들림은 B가 A보다 먼저 발생한다. 맞아요. 디귿. 진원은 100km보다 깊은 곳에 위치한다. 자, 이 단어가, 이 숫자가 왜 나왔을까요? 우리가 보통 좀 정확히 얘기하면은 80km 미만, 80km보다 얕은 지진을 천발. 그보다 깊으면 이제 중발, 신발로 가는 건데 100으로도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럼 100보다 얕으면 천발, 깊으면 중발에서 신발까지. 그죠? 그럼 딱 봤더니 여기 힌트가 있네. 이렇게 가네.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경계입니까? 보존 경계죠. 우리 암기했잖아요. 보존 경계 변환 단층은 천발 지진은 발생하지만 신발 지진은 발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100km보다 깊은 곳에 위치한다라는 말은 이것은 틀린 지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한다는 거죠. 됐죠? 얘는 천발만 나타나니까 써줄게요. 천발만 나타납니다. 발산 경계도 천발만 나타나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정답은
1번인가요? 니은만 맞으니까 1번. 됐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조금 자료가 신선하긴 했네요. 그러나 우리가 내용 자체는 뭐 항상 배웠던 내용이고요. 우리가 항상 이런 거 있었죠? 앞에서 기출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거. 정장석이 화학적 풍화를 받으면 뭐가 되죠? 고령토. 고령토가 풍화를 더 많이 받으면 보크사이트. 이거 정말 많이 나오죠. 왜 이렇게 평가원에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중위도. 저위도로 가면 얘가 더 많이 만들어진다. 중위도에 비해서는. 저위도가 중위도보다 보크사이트가 더 많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는 거지. 이것은 무슨 풍화다? 화학적 풍화다. 자, 이것도 챙겨두세요. 화학적 풍화 중에서도 자, 이걸 무슨 작용? 가수분해 작용이었습니다. 자꾸 증발한 학생들은 비천체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알았지? 가수분해 작용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정리하시고 일단 보자. 판상전리가 만들었어요. 판상전리라고 하는 것은 다 알죠? 얘는 심성암에서 나타납니다. 화산암에서는 주상전리. 그 다음에 심성암에서는 판상전리죠, 주로. 그죠? 자, 근데 이 판상전리가 나타나는 게 주로 이제 심성암인데 그렇다면 전리는 화성암에서만 나타납니까? 이러면 또 안 되죠. 기출 분석 안 한 겁니다. 전리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다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로 판상전리는 이제 심성암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지. 즉 무슨 말이냐? 다른 암석도 전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았지? 자, 어쨌든 간에 얘는 이제 심성암입니다. 그래서 거기 문제 조건에서 화강암의 풍화작용이라고 미리 단서를 넣어놨잖아. 그럼 화강암이니까 심성암이죠. 화강암. 그지? 근데 화강암은 심성암 중에서 어떤 색? 밝은 색깔을 띠고요. SiO2의 함량이 많은 암석이 심성암 중에서 화강암이었죠. 그지? 그럼 이 화강암이라고 하는 이 암석의 얌석을 구성하는 광물도 밝은 색을 띠겠니? 어두운 색을 띠겠니? 밝은 색을 띠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지원 과정을 살짝 벗어난 거지만 내가 조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건 아니야? 설명하자면 이 화강암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 중에서 정장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장석이 등장한 거야. 화강암 안에 구성하는 광물 중에 정장석과 석영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밝은 색의 광물이고 정장석이 이 안에 있었다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가 이제 토양으로 됐는데 이 토양에 있었던 정장석이 화학적 풍화를 받아서 고령토로 바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문제 의도가. 됐죠? 자, 그럼 어쨌든 보자. 기억은 압력 감소로 형성되었다. 맞죠? 심성암은 압력 감소로 형성돼서 판상전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니은에 포함된 고령토는 화학적 풍화로 생성되었다. 자, 맞죠? 정장석이 고령토가 되는 거 화학적 풍화. 설악산의 울산바위는 이와 같은 풍화 과정으로 형성된 예이다. 자, 설악산 심성암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화강암입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자료 자체는 좀 생소했지만 지문 자체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뭐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만한 문제가 바로 10번 문제가 아니었을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11번까지 풀을 하고요. 우리 잠깐 끊었다가 다음 차시에서 12번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알았지? 자, 11번까지는 합시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천체들 이걸 뭐라고 하죠? 소행성대. 자, 여기서 조금 지엽을 챙겨주자면 소행성대에만 소행성이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죠? 소행성이라고 나오면 내행성일 수도 있다. 외행성일 수도 있고. 물론 소행성이란 말 자체가 이미 행성이 아니거긴 하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소행성대에 있는 소행성만 있는 게 아니고 지구보다 안쪽에서 돌고 있는 소행성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또 소행성도 뭐를 가질 수 있다? 위성을 가질 수 있다. 이것도 챙겨 두시고 됐죠? 어쨌든 간에 소행성 대 소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A에 해당되는 하나가 바로 여기서 X라고 돼 있고 X가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20mm 상당히 크네요. 이렇게 하고 있죠. 됐죠?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A는 주로 얼음과 먼지로 이루어져 있다. A는 소행성이고요. 소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음과 먼지가 아니죠. 얘는 지구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규산염, SiO2, 그 다음에 철 이런 것들로 되어 있죠. 그래서 딱딱한 고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어요. 니은. X는 태양계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에 이용될 수 있다. 이거 과거 기출에 나왔거든요. 아주 옛날 기출. 선생님 기출편 그 책에는요, 그 최근 기출뿐만 아니라 과거 옛날 기출 중에서 현재 교과 과정하고 비슷한 내용이 맞물리는 내용들도 내가 기출을 실어놨는데 거기 보면 이거 있습니다.
또 EBS에도 있어요, 사실은. 나왔었습니다, EBS도 과거에. 어쨌든 간에 태양계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에 이용되는 것은 소행성, 해성 이런 것들이 있죠. 어쨌든 간에 맞는 거예요. 디귿, 나에서 X는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다. 자, 이걸 오늘 선생님이 강대에서 해설을 해주는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딴지를 걸더라고요. 선생님, 이거요, 북방부인지 남방부인지를 안 알려줬으니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물론 알려주는 게 좀 더 합리적이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보세요. 여기서 지금 태양계를 돌고 있는 이러한 천체들이 전부 다 무슨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까? 반시계 방향. 지구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반시계로 돌고 있는 게 표현이 돼 있다는 얘기는 이 평면도는 북극 위에서 내려다본 평면도야.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북방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남방부에서 관찰자가 서 있는 상황으로 평면도를 그리면 여기 지구가 있는 이 지점은 북극을 위에서 내려다본 게 아니라 남극 위에서 내려다본 상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에서 지구의 공전 방향은 시계로 바뀌어버려요.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평면도에서 암묵적으로 반시계로 돌렸다는 얘기는 북방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물론 평가원이 그걸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이걸 이제 북방부냐 남방부냐 이렇게 묻는 애들이 있는데 어쨌든 북방부입니다. 알았지? 자,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간에 뭐 사실은 이걸 풀면서 그렇게 고민하는 학생들은 없겠지만 오늘 조금 어떤 학생이 그걸 질문하길래 내가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X는 새벽의 동쪽 하늘인데요. 뭐 그냥 이렇게 풀면 되겠네. X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가는데. 그죠? 새벽의 동쪽 하늘인데 문제에서 기억이 뭐니? 기억은 어느 날 X와 지구는 각각 나의 기억과 2에 위치했다. 이런 얘기네. 지구가 여기 있으면 기억은 X는 여기 있었다 이거야. 그러면 뭐 이렇게 태양을 기준으로 지평선 만들어. 그럼 이렇게 서 있으면 뭐야? 해가 진 직후. 왜냐면 자, 지구는 무슨 방향으로 자전하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니까. 그죠? 만약에 이렇게 서 있으면 뭡니까? 해 뜨기 직전 동쪽 하늘. 이렇게 있으면 해진 직후, 그 다음에 이쪽은 무슨 쪽 하늘? 서쪽 하늘.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여기는 해가 진 직후 서쪽 하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틀렸네요. 새벽의 동쪽 하늘은 관찰자가 이렇게 서 있고요. 해가 뜨기 직전이니까 얘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땅속에 있어가지고. 됐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정답은 니은이 정답. 이렇게 찾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잠깐 끊었다가 두 번째 차시에서 선생님 12번부터 20번까지 해설하도록 할게요.